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보실 내용은 광복과 대한민국의 수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이제 패망을 하게 되었었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도둑같이 찾아온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급속도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당시 중경에 있었거든요. 충칭. 중경에 있었는데, 당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김구는 일본의 패망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는 우리 독립이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물로 인식을 했었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미국 OSS라고 하는 이 정보기구과 정보국과 함께 연합작전을 수행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국내 정진군을 파병을 해서 한반도를 접수를 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조선반도에 대한 어떤 이 주권 국가로서의 공식 정부로서의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열심히 이제 군사를 키워놓고 작전까지 이제 다 짜놨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무너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대로 잘 되지가 않아서 아마 이 38선, 북위 38도 선을 경계로 해서 남과 북이 분단이 되어서 광복의 기쁨에 왔던 그 눈물, 이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남과 북 각각 미국과 소련이 각각 통치를 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민족 상잔의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백만 명의 그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살육의 과정들이 나타나게 됐었어요. 그 후유증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때에도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는 그런 어떤 논쟁들 있지 않습니까? 좌파니 우파니 하는 어떤 이념 싸움, 논쟁. 도대체 이러한 문제점들을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지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과연 미국에게 책임이 있느냐, 또는 소련에게 책임이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느냐, 일본 제국주의에게 책임이 있느냐, 과연 어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여러분이나 저나 한번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8월 15일 날 도둑과 같이 찾아왔었어요. 8.15 해방이지 않습니까? 8월 15일은 우리나라의 광복절임과 동시에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기도 하죠. 이 8월 15일 날 도둑과 같이 찾아온 해방이 있었는데, 이 해방이 되기 이전부터 국내에서는 건국을 준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사실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경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제헌헌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1919년 4월 13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미 중경에 있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경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연안 지역에 조선독립동맹이라고 하는 조선독립동맹이라고 하는 이 김두봉이라는 사람이 이끌고 있었던 조선독립동맹이거든요. 우리 독립운동 세력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우파다 라고 한다면 조선독립동맹은 좌파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안 지역에서 이제 일본군과 맞서서 여러 가지 전투도 이제 벌이고 하게 되는데, 조선민족혁명당이 김원봉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제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1942년도에 합류하게 되면서 나머지 이제 조선민족혁명당 산하에 조선의용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선의용대가 이제 북쪽 연안 지역으로 올라가게 돼요. 연안 지역으로 올라가서 조선독립동맹이
결성이 되는데, 이 조선독립동맹 산하에 조선의용대 하복지대가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조선독립 산하에 조선의용군이 있게 되는데, 이 조선의용군은 해방된 이후에 나중에 북한으로 들어와서 이제 6.25 전쟁 터질 때 있지 않습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 터질 때 조선의용군의 주축 멤버들이 이제 총을 들고 우리 동족 상잔을 벌이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선독립동맹이 있었고, 그리고 국내에서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여운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조선건국동맹이라고 하는 조선건국동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조직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이 해방되기 1년 전에 1944년 8월 10일 날 여운형에 의해서 조선건국동맹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었거든요.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고 만든 비밀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운형이라는 사람은 이념적 성향으로 봤을 때 이제 중도 좌파적 성향을 띠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의 어떤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보통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이 해방 이후에 이제 이승만 독재라든지 또는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를 이제 거치게 되면서 좀 저평가된, 과소평가된 인물이 바로 이제 여운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1945년 해방되고 난 이후에 인기 투표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제 새로운 국가의 지도자가 가장 적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게 되었을 때 가장 지지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여운형이 되겠거든요. 그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3.1 만세운동 있지 않습니까? 3.1 만세운동 이전에 이 신한청년단이라고 해서 1918년에 이제 파리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파견을 해서 우리나라의 독립 의지를 만방에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 주도적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신한청년당의 당수였었던 이 여운형이 되겠습니다. 몽양 여운형. 그리고 또 3.1 만세운동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국내 장덕수라든지 또는 일본의 이광수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들을 파견을 해서 이제 국내를 움직여서 3.1 만세운동을 이제 기획을 했었던 장본인이 바로 여운형이기도 합니다. 그런 여운형이 이 조선건국동맹을 이제 만들게 되면서 이게 나중에 1945년 8월 15일이 되고 나서 건국준비위원회로 위원회로 이제 개편이 돼요. 줄여서 이제 건준이라고 얘기하는데, 건준.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전국 각 지역의 치안대라든지 또는 각 지부를 이제 설치를 해서 행정권을 이제 접수를 하고, 일제로부터 행정권을 접수를 하고, 이제 경찰권을 이제 접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떤 초기 국가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그런 대표적인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일본에 의해서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이제 조선독립동맹, 김두봉의 조선독립동맹, 여운형의 조선동국동맹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공포가 되죠. 1941년도에. 그래서 이제 총강, 복국, 그 다음에 건국, 이 세 가지 조항으로 해서 22개 항에 달하는 그런 내용으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이제 공포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31년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대외 선언, 1931년에 대외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균주의를 이제 설파를 해요. 조소왕에 의해서 삼균주의가 설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과 개인의 균등, 민족과 민족 간의 균등,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조소왕의 삼균주의에 기초한다 하여 정치, 경제, 교육군 등의 실현을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는데, 굉장히 미국식 독점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는 이 건국강령의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초기 단계 때에 지금 우리나라는 IMF 이후에 신자유주의라고 해서 어떤 시장 만능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빈부격차가 굉장히 극심해지고 사회적인 양극화 현상, 이런 문제들이 여러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초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자체는 그 어떤
사회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미국식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좀 배격하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조선독립동맹 김두봉에 의해서 건국강령이 제시가 되었는데, 자, 밑에 각주가 나와 있어요. 독립자유의 조선민주공화국 건설, 보통선거, 일본 제국주의 자산 토지 몰수, 자, 일제와 관계를 가진 대기업의 국영화와 토지 분배 등등등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조선독립동맹 산하의 조선의용군의 국내 진공 작전도 개시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실행이 되지 못했었죠. 자, 그리고 조선건국동맹이 1944년도에 여운형에 의해서 만들어졌었다. 그래서 중도좌파 여운형이 조직한 비밀단체였었다. 자, 목적은 일제타도와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을 하고자 했었다. 그래서 보광당이 조직이 됩니다. 보광단이라고 되어 있죠? 보광당이 제대로 된 표현이 못하가 났는데, 밑에 또 각주가 나와 있어요. 자, 징용, 징병 거부자를 중심으로 편성된 무장대로 지리산에 은신하면서 주재소 등을 습격하기도 했었다라는 게 보광당이 되겠습니다. 자, 노동군이라고 되는데, 이 노농군이죠? 노농군. 그러니까 이 노농군이 편성이 되어서 노동자라든지 또는 농민들을 이야기하겠죠. 노농군이 편성이 되어서 징용이라든지 뭐 징발이라든지 또는 일제의 어떤 그 전쟁 물자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의 후방 시설들을 이제 교란하고자 하려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게 바로 이 노농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 우리 치안을 이제 유지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치안대 편성을 준비를 하기도 했었다. 조선건국 동맹에서 국내 진공 계획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선독립동맹과 임시정부의 연락원을 파견했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이 조선건국동맹이 조선독립동맹에 자 연락원을 파견했었다는 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민족 통합 전선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지만 분열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하나된 통합된 이 통일민주 국가를 수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락원을 파견을 해서 자, 이들과 어떤 통합의 논의를 이제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도 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건국동맹은 자, 국내의 좌파라든지 우파 세력들이 연합한 민족연합전선이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광복 이전에 여러 가지 독립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걸, 건국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국제적으로 봤을 때 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0년대 후반부터 1945년까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유럽이라든지 또는 아시아, 태평양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1941년 12월 달에, 12월 4일인가요? 그때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선전포고도 없이, 저기 어딥니까? 자, 하와이 진주만을 이제 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이 태평양 지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엄청난 인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미드웨이 해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전을 통해서 미국이 이제 전세를 완전 역전시켜버리게 되거든요. 전세를 역전시키게 되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탈리아가 1943년도에 이제 항복을 하게 되었었어요. 전세가 이제 연합국 측으로 이제 완전히 기울게 되고, 자, 승리가 이제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최후의 항전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독일과 이제 일본이지 않습니까? 독일은 이제 1945년 5월에 이제 항복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1945년 8월에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는데, 자, 독일이 항복하기 이전에 이제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중국의 수뇌부들이 카이로에서, 이집트 카이로에서 해방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자, 이런 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카이로. 참, 이게 좀 잘 안 나오네. 이집트의 수도는 카이로죠? 자, 이집트의 수도는 카이로이기 때문에 카이로 회담이 자, 일어났었어요. 1943년 10월 또는 11월경에 11월이죠. 자,
자, 카이로 회담이 이제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최초로 조선 독립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연합국이 승리를 하고 나서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독립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논의가 최초로 이 카이로 회담에서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독립 논의가 있었는데, 근데 이 적당한 시기라는 이 표현이 좀 문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민족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독립운동가들. 그러니까 김구라든지 이승만이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이 이 카이로 선언 내용을 먼저 입수를 했었거든요, 정보를. 그러면서 이 적당한 시기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반발을 하고 그랬었어요. 어쨌든 적당한 시기라고 하면 해방되고 나서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길게는 2, 30년 후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이제 사실상 루즈벨트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테헤란 회담에서, 테헤란은 이란의 수도가 이제 테헤란이죠. 테헤란 회담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련의 그 통치자였었던 스탈린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견 국가를 두어서 조선을 관리를 하자, 해방되고 난 이후에 관리를 하자라고 최초로 제안을 했었어요. 루즈벨트가 한 20년에서 30년, 최장 한 40년까지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테헤란 회담에서 그게 이제 논의가 되었었고, 그러고 나서 얄타 회담에서 1945년이죠. 얄타 회담이 이제 1945년 2월경에 다시금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신탁 통치 논의가 얄타 회담에서 이제 일어나게 돼요. 대한민국은 조선이 해방되지 않습니까? 해방되고 나면 새로운 독립국가가 우리 손으로 직접 정부를 만들어서 우리만의 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일제 36년 통치로 억울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혹독한 통치를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된 이후에 특정한 국가, 특정한 나라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다시 통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 민족적 감정에 의하면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 얄타 회담에서 이게 논의가 되면서 결의가 되었어요. 스탈린과 이제 루즈벨트 사이에. 이때 스탈린, 루즈벨트, 그다음에 영국에 이제 처칠이 되어 있거든. 처칠이 모여서 어쨌든 얄타라고 있어요. 얄타라는 동네가. 지금 유럽에 이제 흑해가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일대에. 흑해에 있는 이 크림반도에 이 얄타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얄타에서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소련의 수뇌부들이 모여서 회담을 했었다. 얄타 회담이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미영중이죠? 미영중이 되어 있고. 테헤란 회담은 미국, 영국, 소련이 이제 참가를 해요. 미영소. 그리고 얄타 회담은 미영중.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영중이죠. 미영소가 되겠죠? 미영소가 되겠습니다. 미영중, 미영소, 미영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얄타 회담에서 소련의 대일 참전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연합국에 의해서 이제 전쟁이 나는 그 과정에서 일본과는 미국과 이제 싸우고 있었거든요. 소련과는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련이 이제 일본에게 이제 선전포고를 이제 나중에 하게 되거든요. 그 선전포고 하기 이전에 얄타 회담에서 대일 참전을 결정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와 38선 분할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건데, 38선이 이제 지금의 분단선이지 않습니까? 38선이 나중에 6.25전쟁을 거치고 나서 휴전선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어쨌든 이 38선, 북위 38도 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과 북이 갈리는, 정말 크나큰 아픔을 겪기도 했었다라는 게 바로 이 얄타 회담에서의 어떤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츠담 선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7월 17일 날 포츠담 선언이 영국이 이제 포츠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포츠담 선언이 이야기가 되었었어요. 자, 7월이니까 1945년 7월이니까 언제가 되겠습니까? 일본이 거의 패망하기 직전에 일본에게 최후 통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바뀌어요. 그리고 영국도 이제 애틀리 수상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중국의 장개석이 참가를 하고, 자, 스탈린도 나중에는 참가해서 이제 서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영중소가 되겠죠, 여기는. 미영중소의 수뇌부들이 모여서 회담을 했었다. 얄타협정을 다시 재확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제 다시 재확인하고, 소련이 대일선전 포고를 이제 이 포츠담 선언을 계기로 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1945년 8월 8일날 선전 포고를 하게 된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고 카이로 회담을 재확인했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이제 건국준비위원회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기 전에 빼놓은 게 없나 한번 보고. 자, 빼놓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되겠는데, 자, 이 건국준비위원회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건국동맹이라고 있었죠? 건국동맹. 조선건국동맹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선건국동맹이 8월 15일 해방되고 난 이후에 여운형에 의해서 건국준비위원회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걸 제가 설명해드렸었죠? 건국준비위원회가 되는데, 이 건국준비위원회에서 1945년 9월 6일날 조선인민공화국이, 자, 조선인민공화국이 선포가 돼요. 1945년 9월 6일이 되겠습니다. 9월 6일날. 공화국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국가적인 느낌이 굉장히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38선이잖아요? 38선이 되겠는데, 자, 소련이 1945년 8월 8일날 선전포고를 해요. 1945년 8월 6일, 8월 9일날 각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리틀보이라고 하는 이 원자폭탄을 빠방 하고 이제 두 방 터뜨리거든요. 엄청난 이 사람이 죽어나가고, 희생을 당하는. 여기에 이제 우리 동포들도 굉장히 많이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이게 안타까운 사건인데, 사람도 많이 죽고. 자, 원자폭탄. 대량 살살무기죠. 어쨌든, 이 8월 6일날, 히로시마에 빵떡 터지게 되니까, 일본이 거의 이제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 전의를, 일본의 힘이 쫙 빠졌을 때, 여기에 이미 일본의 관동군들이 이미 다 만주일 때에, 또는 북한 지역에 이제 대부분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련이 힘이 쫙 빠진 일본을 이제 공격을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거의 무혈 입성이다시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한반도 북부 지대를 거의 대부분 소련군에 의해서 장악을 하게 되는데, 쭉쭉 내려올 무렵에, 자, 미국에서, 자, 소련에게 통보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38도선까지만 내려와라. 하고. 그래서 이제 38도선은 이제 소련이 이제 지배하에 이제 통치를 하게 되고, 해방된 이후에 이제 9월 15일경인가요? 9월 중순경에 미국이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미국이 이제 남한 일대를 접수하게 되는데, 미국이 들어오기 이전에, 자, 이 건국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자, 대부분의, 지역이, 어느 정도 국가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통제가 되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운형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여운형이,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하에서 수많은 지식인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있거나 어느 정도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광수라든지 최린이라든지 초남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친일파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면서 학병을 권유하고, 천황에 충성을 맹세하는 이런 식의 어떤 친일 행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 우리의 여운형은 일제와 타협하지 않고 조선 독립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외치면서 이제 불굴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총독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 여운형이었었는데, 그래서 일본 총독에서는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반도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수십만 명 일본인들이 돌아갈 때에 이제 조선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무사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 처음에,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뭐 김성수라든지 뭐 송진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미 이제 친일 경력이 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친일 경력 하에서 일본에 협조를 하게 된다라면 조선 민중들로부터 더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김성수라든지 또는 송진우는 일본의 제안을 거부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 총독은 또 이제 누굴 찾아가게 되냐면 당시 일본 총독이 이제 아베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아베가 이제 여운형과 일대 담판을 벌이게 되면서 여운형은 이제 어느 정도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지도자로서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여운형이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그 타협안을 이끌어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치안권 이양 교섭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건국준비위원회가 이제 창설되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건국동맹을 기반으로 했었다. 여운형이 조선총독부에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너네 무사하게 아무 피해 없이 일본으로 들어가게 해줄게. 너희는 뭐 잘못한 게 없지 않느냐. 일본 제국주의가 잘못한 거지. 일본 민간인들이 뭐 잘못한 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무사하게 돌아가게 해줄게. 대신에 이거는 들어주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요구사항이죠. 전국적으로 정치범과 경제범을 즉각 석방할 것.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이 얘기하겠죠. 서울의 3개월분의 식량 확보, 그리고 치안 유지와 건국을 위한 정치운동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 것. 학생과 청년을 조직훈련하는 데에 간섭하지 말 것. 노동자 농민을 건국사업에 동원하는 데 간섭하지 말 것. 이러한 5개 요구 조항을 일본 제국주의가 수용을 하면서 이제 여운형이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 그러니까 권준이죠. 권준이 그래서 이제 전국 각 지역에 치안대라든지 145개에 달하는 이 건국준비위원회의 지부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인민위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민위원회라는 지부, 145개의 지부를 설치해서 그 지역의 행정이라든지 또는 이 경찰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정부적인 역할들을 수행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운형이 이제 위원장이 되었었고요. 건국준비위원회 여운형이 있었고, 여운형은 이제 중도 좌파적 성향을 띠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중도 우파적 성향이 안재홍에 있었어요. 안재홍. 그래서 이제 좌우 합작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게 바로 건국준비위원회다. 안재홍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운형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그 내부적으로 어떤 그 알력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안재홍은 나중에 이제 탈퇴를 하게 되는 이런 또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 진정한 민주주의 정권 수립, 대중생활 확보, 그리고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 진정한 민주주의 정권 수립,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좌익과 우익의 경쟁이 굉장히 표면화되면서 우파와 중도 우파가 탈퇴한다. 그래서 이제 안재홍 이런 사람들이 탈퇴를 하게 되죠. 좌파가 다수 이제 인원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9월 중순에 미군이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미군이 들어오게 되는데 누가 들어오냐면 하지. 저기 오키나와 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하지 중장, 계급도 중장밖에 안 돼요. 하지 중장이 들어와서 포고령을 반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조선은 이제 미군이 접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포고령을 접수를 하면서 이제 실질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여운형이 여기서 세워진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재홍이라든지 이런 사람 빠져나가고 여운형은 완전히 이 좌익의 우두머리로 이들이 인식을 했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으로 인식을 했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여운형은 미국의 체제를 어느 정도 긍정을 하고 인정을 하고 협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운형이 전국 각 지역에다가 치안대 설치하게 되면서 그 전에 일제 경찰에 협조했었던 그 친일 경찰들 있지 않습니까? 친일 경찰들을 이제 다 이제 배제시켰는데 그 친일 경찰들을 미군정에서, 하지 중장을 비롯한 미군정에서 다시 불러들이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가 여기서 이제 꼬이게 되는 거죠. 친일파들이 이제 지금도 특세를 하고, 이때 이제 제대로 친일파가 이제 제대로 되지 않았었다는 얘기죠.
민중이 그래서 이제 민중이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말씀드린 대로, 자, 여운형이 해방된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어요. 여운형, 네, 뭐, 이승만, 김구, 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박헌영, 이런 사람들까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지지를 얻었던 사람이 바로 여운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군정이 실시되는데, 소련군은 한반도 북부 지역으로 점령한다. 북부로 점령을 해서, 치스차코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치스차코프라는 사람이 포고문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해방군의 입장으로 들어와요. 해방군. 자, 너희 조선인민은 이제 드디어 이제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일본 일제 치하에 너 힘들었지. 우리가 이제 해방을 시켜줄게라고 하는 이 소련군이, 그래서 이제 해방군의 입장에서 들어오게 되고, 자, 미군들은 이제 점령군의 입장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성격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사실상 해방군이지만 이들도 점령군 못지않은 비행, 불법도 많이 저지르기도 했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은 소련의 점령을 막기 위해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제의를 했었고, 소련이 거기에 이제 동의를 했었죠. 38도선을 경계를 위해서 소련군이 미군이 이남을 관리를 했었다. 자, 조선인민공화국은 9월 6일날 만들어지게 되는데, 메가더 포고령으로 이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메가더 포고령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자, 이게 원래 선포가 된 이유가 뭐냐면, 자, 원래 단체였지 않습니까? 건국준비위원회라는 단체였지 않습니까? 단체와 미군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적인 실체가 협상을 벌이게 된다면 뭔가 좀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단체와 국가와 좀 협상하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가라는 어떤 하나의 실체를 만들어서 국가 대 국가로 협상하고자 하는 그 어떤 자주의식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했었다는 거예요. 미군정의 진주에 앞서 미군정과 대등한 협상력을 제고하고 연합국의 인정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정부 형태를 자청했었다. 건국준비위원회의 좌익 세력이 주도하여 선포했었다. 여기 인민공화국의 안재홍 이런 사람들 다 빠져나가요. 자, 건국준비위원회의 좌익 세력이 주도하여 선포했는데, 자, 조직은 이승만이 주석이에요. 좀 아이러니하죠? 자, 조선인민공화국의 주석은, 자, 이승만이 주석이고, 자, 실질적으로 이끌었었던 여운형은 부주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 해외에 주요 세력 근거지를 두고 있었던 이승만은 조선인민공화국을 거부를 하고, 사양을 하고, 그리고 여운형이 실질적으로 부주석으로서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파 세력들도 여운형이 끌어들이려고 했었던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친일파를 제외한 정치 세력을 참여시키려고 했었다. 자, 일제와 민족 반역자의 토지 몰수 및 농민에게 무상 분배, 생활 필수품의 공정한 평등 분배, 국가부담에 의한 의무교육, 자, 4개조의 정강 발표, 이런 내용들이 밑에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좀 약간 그 사회주의적인 그런 어떤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동은 인민위원회가 각 지부, 전국 각 지역에 145개의 지부가 설치가 되었다고 제가 설명해드렸었죠. 그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인민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건국준비위원회의 지방 지부 조직이 확대 개편된 것도 있고, 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만들어진 것도 있다. 각 지역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였으며 일본 소유의 재산이었던 적산, 일본 소유 재산은 적산이라고 하는데 이 재산들을 관리 등을 하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광복 이후의 남북한 정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이 된 이후에 38도선을 기준으로 남쪽에는 미군정이 들어오고 북한에는 소련군이 이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군정은 점령군으로서 역할을 자처했었고 하지라는 사람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조선인민공화국 등 한국인의 정권기관을 완전히 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국준비위원회를 비롯한 이 조선인민공화국에서 만들어진 이제 인민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145개 지구에 달하는 이 인민위원회의 경찰력을 완전히 배제를 시켜버리고 다시 배제시키고 친일 경찰들을 다시 복귀시키는 자 이런 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 미군정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인민위원회 그러니까 인민공화국 있지 않습니까? 이 인민공화국 자체가 좌익 세력이다, 공산주의 세력이 물들어 있다라고 이제 했었던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친일파들을 다시 등용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친일파들을 이용해서 좌익 세력들을 견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분명히. 좌익 세력 간의 대립과 정치단체들이 난립을 했었다. 자, 이승만은 귀국해서 독립촉성 중앙협의회를 독립촉성 중앙협의회를 결성을 해서 독자 세력화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줄여서 이제 독촉이라고 되어 있는 독촉. 독립촉성 중앙협의회가 있었다. 이승만에 의해서 결성이 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1945년 10월에 이제 이승만이 이제 귀국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1945년이죠. 45년 11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가 드디어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김구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정부 차원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미군정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입국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북한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소련군이 들어왔었죠. 미군정과 달리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인민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치를 해 나갔었고요. 친일파들을 이제 완전히 이제 배제를 시켰죠. 남한의 상황과는 이제 반대죠. 자, 그래서 이제 소련군의 통치 방식하고 이렇게 참고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치스차코프의 이 포고문이 내렸는데, 자, 소련군은 해방군적 위치로 북한을 접수를 했다라는 것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말이 해방군인지 사실 이 소련군들도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이 못된 짓을 저질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을 북한에서 이제 숙청을 했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조만식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조만식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가택연금이 되어서 이제 자기 울타리 안에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식의 어떤 탄압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게 북한의 상황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바롭스크에서 소련군들을 대동하고서 귀국한 청년 이 장군이 김일성이 되겠는데, 이 김일성이 이제 보천보 전투죠. 보천보 전투로 1937년인가요? 함경북도 일대에 이 보천보라는 지역을 급습을 해서 국내 진공 작전을 수행을 했었던, 그래서 동아일보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었던 사건을 이끌기도 했었죠. 그래서 김일성이 우리 국내 내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있고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인물로서 나타났었어요. 자, 그런데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하고 나서 보니까 30몇 살밖에, 30대 초반에 완전 새파란 젊은이에요. 그래서 우리 북한의 주민들은 아무래도 이 장군이지 않습니까? 보천보 전투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이 좀 지긋하신 어떤 노령의 어떤 장군의 이미지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새파란 김일성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권력을 하나하나 장악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뒷배경에는 이제 소련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신탁풍치 문제와 좌우합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12월에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모스크바 3상 회의가 1945년 12월 중순에 개최가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한반도의 정부 수립 문제와 관련해서 모스크바에서,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죠.
모스크바에서 삼국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회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수련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결정된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결정된 사안들이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를, 자, 5년 기한을 두어서 4개국의 공동 관리를 하는 이 신탁 통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된다는 얘기요. 신탁 통치를 한다는 내용이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고, 이 신탁 통치 과정에서 이제 조선인들이 임시정부를 수립을 해서 차후에 정부 수립 5년 신탁 통치 끝나고 나서 이제 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준비 단계로서의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게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이제 또 뭐냐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자, 미국과 소련이 각각 신탁 통치, 임시정부 수립과 관련해서 공동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서 자, 임시정부 수립과 관련된 어떤 중요한 핵심 사안들을 이제 논의를 하고자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이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결정이 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중요 포인트로 잡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최장 5년 기간 동안 신탁 통치를 한다고 이게 보도가 되었어요. 자, 이 신탁 통치 제안을 처음에 누가 했었냐면 미국이 원래 제안했었거든요. 미국이 제안이 있었는데, 이 미국이 제안이 되었다라고 국내 언론사에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있는 그대로 보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국내 보도, 이 동아일보라는 신문사에서 신탁 통치 관련돼서 오보를 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소련이 신탁 통치를 찬성한다라는 입장으로 뒤바뀌어서 이 동아일보에서 이제 보도가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민족적 감정은 어떻습니까? 36년에 이 일제 통치하에도 모자라서 5년 기간 동안 또 외국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니까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보도하고 또 미국이 또 신탁 통치에 찬성했다라고 이제 소련이 신탁 통치에 찬성하고 미국이 반대했다라고 이렇게 동아일보에서 거꾸로 이제 보도를 하게 되다 보니까 반소 감정이 엄청나게 고조가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좌익이든 우익이든 관계없이 자, 총체적으로 자,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이 반탁 운동이 전개가 되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자, 좌익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반탁이었어요. 이 좌파들이, 좌익 세력들이 나중에 친탁으로 선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그 각주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신탁 통치를 한국에 대한 연합군의 후원이라고 해석을 하였고, 신탁 통치 여부와 기한 자체보다는 신탁 통치를 통해서 임시정부 수립에 더 주목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신탁 통치하고 나서 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면 어차피 좌익 세력들이 우세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신탁 통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다시 돌아선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국내가 신탁 통치 찬성과 반대로 완전히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신탁 통치에 격렬하게 반탁 운동을 전개했었던 세력이 이승만, 김구가 되겠습니다. 아주 막 미친 듯이 이제 반탁 운동을 전개를 해요. 이승만과 김구가. 자, 그래서 우익 세력들은 반탁. 그러니까 이 좌익, 우익, 이 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좌측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김일성이라든지 좀 박헌영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 완전 좌파가 되겠고 극저가 되겠고, 이제 약간 좌파는 이제 영운영이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 뭐 김원봉이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간 좌파가 되겠고, 중간 좌파, 중간 우파로 이제 뭐 안재홍이라든지
안재홍이라든지 또는 뭐 김규식 이런 사람들이 중간 우파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우파로는 그 진정한 의미의 우파로는 이제 우리 그 김구라든지 또는 그 약간 더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뭐 이승만 뭐 김성수 뭐 이런 송진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송진우 이런 사람들이 뭐 암살되기도 하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이런 식의 그 이 정치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상황이 굉장히 혼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계통들은 완전히 반탁이고, 이쪽 계통들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완전히 신탁통치에 찬성하는 이런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반탁은 소련이 신탁통치를 먼저 제시했다고 오해를 했었죠, 처음에. 자, 그래서 반공운동이 확산되는 겁니다. 소련에 반대하는 이 반소운동이 격렬하게 이제 전개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셨어요.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게 바로 뭐냐면, 자, 비상국민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나온 거죠. 비상정치회의가 김구에 의해서 1946년 1월에 이제 조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대한독립촉선국민회가 이승만에 의해서 조직이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로 합쳐져서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비상국민회의가 우파 세력이 반탁운동을 전개하는 대표적 기관으로서, 자, 김구의 비상국민회의가 있었다. 비상국민회의. 비상국민회의가 이제 우파니까 오른쪽에 써져 있죠. 자, 비상국민회의가 있었고, 비상국민회의에 맞서서 민족주의 민족전선이 민주주의 민족 전선이 이 좌파, 이 좌익 계통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성이 되고, 자, 우익 계통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상국민회의가 결성이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익은 반탁이고 여기는 찬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찬탁. 그리고 여기는 반탁. 자, 이 해방 공간에서 이러한 이념적 어떤 그 상황으로 분열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자, 이 정치 세력 간이 분열되다 보니까 통일이 점점 멀어지는, 자, 이런 안타까운 그 상황으로 발생하게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도 세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운형과 김규식 등은 임시정부 수립은 찬성하고 신탁통치의 입장을 보류를 했었다. 중도파가 되겠죠, 중도파 세력들은. 자, 민중들은 신탁통치를 식민지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반탁운동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기도 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 민주주의 민족전선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주의 민족전선이, 그러니까 조선인민공화국이 이제 해체가 돼요. 미군정의 압박에 의해서 이제 해체가 되면서 대부분의 이 좌익 세력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시정부 계통들도 이쪽 민주주의 민족전선으로 많이 들어오게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뭐 김원봉 이런 사람들도 자, 임시정부를 탈퇴를 하고 자,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결정났던 게 뭐가 있었죠? 임시정부 수립 있었고, 자, 조선반도를 5년간에 한해서, 최장 5년간에 한해서 신탁통치를 한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조속한 시간 내에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임시정부 수립과 신탁통치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가 1946년 3월에 개최가 됩니다. 서울의 덕수궁, 석조전이라는 곳에서 이제 개최가 되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었던 거거든요. 자, 어쨌든, 자, 미소공동위원회가 미소공동위원회가 1946년 3월에 개최가 되었었어요. 이게 이제 1차입니다. 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이게 미국과 소련의, 자, 이
덕수궁 석존전에서 있었던 이 회담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결렬이 되는 거야. 그리고 무기한 휴회가 됩니다. 무기한 휴회가 되고 다시 개최가 될 때는 1947년 5월경에 그러니까 1년 지나서 이제 다시 개최가 된다는 얘기죠. 5월경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 자, 결렬이 된 이유가 있어요. 결렬이 된 이유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결렬이 된 이유가 뭐냐면, 자, 미국은, 그러니까 소련이 제안을 한 거예요. 소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정에 대해서, 신탁통치 결정에 대해서 반대한 정당 사회단체들은, 자,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이 소련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소리냐, 미국 입장에서는, 자,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정에 반대한, 그러니까 이 반탁운동을 전개하는 세력들이죠. 단체들이죠. 김구를 비롯한 이승만을 비롯한 이쪽 계통들이죠. 이쪽 계통들도 임시정부 수립에 당연히 참여해야 된다라고 팽팽하게 줄다리기가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자, 결렬이 되는 바람에 우리의 임시정부 수립과 통일정부 수립은 점점 멀어지는, 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946년 3월에 임시정부 구성 참여 범위 문제로 결렬되었다. 소련은 반탁을 내세운 우익정당과 사회단체 배제 요구, 미국은 참탁 반탁 상관없이 모든 세력을 포함할 것 주장. 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결렬이 되다 보니까 이승만이가 전국 방방곳곳을 순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대중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라도 정읍에 가서 1946년 6월 3일에 정읍 발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정읍 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엄청난 이 발언이죠. 이게 이제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정읍 발언이 1946년 6월 3일이죠. 6월 3일날 정읍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무슨 발언이면, 자, 미소공동위원회도 이제 결렬이 되었으니, 자,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를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자, 단독정부 수립, 자, 발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최초로 발언을 했었던 게 바로 이승만에 의해서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자, 수립하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정읍 발언이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였다고요? 이승만이. 분단의 원흉이죠. 어떻게 보면. 자, 이승만에 의해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있었는데, 자, 이승만 정읍 발언 참고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자, 무기한 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게 되었으니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자, 38선 이북에 소련이 진주하고 있었던 소련 세력을 철퇴하기 위해서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그러면서 이제 그 정읍 발언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1차 미소공동위원회와 정읍 발언, 이런 게 있었다. 요거 끝나고 나서 바로 이게 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흐름을 여러분들이 잡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1차 미소공동위원회 이후 각 정치 세력 입장 보시게 되면, 자, 이승만, 한민당, 극우 세력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승만은 독촉 세력이죠. 독립특성중앙협의회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한민당이 있지 않습니까? 한민당은 이제 우파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주로 이제 친파 세력이 이제 한민당에 들어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김성수라든지 또는 뭐 송진우, 계통이 바로 이 한민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의 친일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민당, 한국민주당이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의 정당 중에 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민주통합당에서 지금 민주당으로 다시 바뀌었는데, 그 민주당의 그 조상님, 여기 한국민주당이에요. 자, 한국민주당인데, 자, 이 한국민주당의, 한국민주당이 사실 조선인민공화국이 1946년 9월 6일날 선포될 때 조선인민공화국에 반대하는 세력으로서 한국민주당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 이제 9월 중순쯤에 이제 미군정이 진주하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남한에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들어오게 될 때에 이 한국민주당의 대부분의 인사들이 미군정이 협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세력화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친일파들 정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은 당연히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하는데 호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한민당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독촉 세력들, 독립척성중흥협의회, 이승만의 독촉이죠. 이 독촉 세력들이 자, 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호응을 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극우 세력들, 반탁이나 단독정부를 구성한다. 그런데 우파 세력들 중에서 진정한 의미의 우파인 자, 이 김구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뒷부분에서 또 설명해 드릴 텐데 반탁운동을 전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김구가 되겠습니다. 자, 김구는 반탁을 하고 통일정부를 구성합니다. 단독정부에 이제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좌익들은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총체적으로 이제 지지를 한다고 지지선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반탁을 한다라고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총체적으로 지지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찬탁을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지지한다는 얘기는 즉 찬탁이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는 얘기죠. 좌우합작에 이제 반대를 했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중도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여운형, 김규식. 자, 여운형과 김규식이 이 중도 세력이잖아요. 중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통일정부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극좌 세력들을 하나로 이제 포용을 해서 진정 의미의 통일민족 국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도파인 좌우합작 운동이 여운형과 자, 김규식이 자, 손을 잡게 되는 겁니다. 손을 잡게 되면서 자,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를 해 나가게 된다. 1946년 자, 정오발언 이후에 7월달부터 이제 전개를 해 나가게 되는데, 이 여운형과 김규식은 임시정부 수립 전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인연이 있었죠. 신한청년당 당수로서 여운형이 김규식을 파리강화 회의에 이제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지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이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46년 자, 이 7월 26일경에 좌우합작위원회가 자,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이 되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운형이 근데 1947년 그 이듬해 7월 19일날 자, 극렬 이 우파 세력이었던 한지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해화동 여운형 본집에서 암살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배우 세력으로서 이승만이라든지 또는 김구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지도자들이 지목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운형의 죽음은 자, 우리의 통일민족 국가 수립이 참 정말 안타깝게 좌절되는 그런 굉장히 큰 상황이었다, 아픈 상황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47년 5월달이죠. 그 이듬해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위원회가 이것도 1947년 5월에 1년 지나죠. 46년 3월이니까 47년 5월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 또 첫 특수공 석조전에서 마찬가지로 개최가 되었었는데, 자, 양국의 입장 차이가 조금도 일치하지 않았었어요. 좀 물러서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 완전히 결렬되면서 자, 1947년 9월달에 자, 이 한반도 문제를 마찬가지로 결렬된 건데, 한반도 문제를 미국이 어디로 이제 보내게 되냐면 유엔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한반도 문제를
문제를 유엔에 이관했다. 1947년 9월경이 되겠습니다. 47년경 9월에 유엔에 이관하게 되면서 이 유엔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유엔 총회가 이제 개최가 되면서 자 유엔 총회에서 이제 결의가 돼요. 어떻게 결의가 되냐면 자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서 자 통일된 정부를 구성하라고 이제 결정이 되었었거든요. 저합작을 통한 그래서 이제 1946년 48년이죠. 48년 1월경에 이제 그 유엔 그 임시위원단이죠. 유엔에서 이제 남한에 파견된 임시위원단이 파견이 되어서 총선거를 하려고 했었어요. 총선거를 하려고 파견이 되었었는데 북한에서는 소련이 임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총선거가 이제 제대로 이제 시행이 되지 못했었죠. 총선거가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하니까 자 유엔에서는 다시 이 문제를 유엔 소총회 유엔 내에 자그마한 이 총회라고 보시면 돼요. 유엔 소총회에서 다시 상정을 해서 의견안을 다시 상정을 해서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건데 어떤 내용이 결정이 났냐면 남한만의 총선거 그러니까 선거가 가능한 지역 내에서 한반도 내 선거가 가능한 지역 내에서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구성하라고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어요. 유엔 소총회에서.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날 자 50선거가 이뤄지게 되고 자 여기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선출돼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300명인데 300명 중에서 이제 북한 인구비례로 이제 선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남한 인구가 북한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의 국회의원 수가 200명, 북한의 국회의원 수 100명을 공석으로 남겨놓고 200명을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승만은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유엔 감시하에 어쨌든 이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1948년이죠 이때가 48년 4월 3일날 제주 4.3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이 제주도에서 이 좌익 세력들의 무장 봉기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이 50선거에 반대하는 50선거에 통일된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한만의 단독 정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그 봉기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제 당시 미군정 통치하죠. 미군정 하에서 자 국방 경비대를 이제 파견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이제 그 우리나라 미군정의 공식적인 국군은 없었고 이게 국방 경비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국방 경비대가 군인의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국방의 역할을 국방 경비대가 파견이 되어서 제주도민들을 자 아무나 잡아놓고 마구잡이로 이제 죽이게 되는 그게 제주 4.3 사건인데 참 가슴 아픈 사건이죠. 이게 제주도 1948년 4월 3일날 엄청난 사람이 죽어나가요. 정부 수립된 이후에도 이게 제주도의 그 빠치산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토벌되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이 토벌 작전을 수행하게 되거든요. 남한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면 이제 공식적인 국군이 되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국군이 편성이 되고 나서 대대적인 토벌 작전이 나타나게 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무고한 양민들이, 무고한 우리 제주도민들이. 최하 3만, 최대 뭐 한 5만 이상까지 잡힌다고 얘기하는데 참 끔찍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분단의 아픔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했습니다. 일본인들도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많이 죽이지 않았어요. 3만 4만 이게 숫자 노름이지 정말. 자, 뭐 어쨌든 여기까지 봤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좌우합작 7원칙. 그러니까 좌우합작위원회가 1946년 10월 26일날 결성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성이 되면서 좌파 세력과 우파 세력 간의 좌우합작 7원칙이 제안이 되었어요. 그런데 좌익에선 5개 원칙이 있었고 우익에선 8개의 원칙이 있었는데 요걸 조율을 해서 한 발짝씩 양보를 해서 좌우합작 7원칙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좌익의 5원칙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무상몰수, 무상분배. 그러니까 완전한 이 공산주의식 토지개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익 8원 측에는 토지개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고요. 신탁 문제와 삼상회의의 결정 지지 여부에 대해서는 좌익은 삼상회의를 지지한다. 자, 그리고 이제 우익에서는 임시정부 수립 후에 미소공동위원회와 자주독립 정신에 기해서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간 온건한 정책을 이제 취했었죠. 친일파는 뭐 좌익 우원 측에서는 뭐 민족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우익에서는 임시정부 수립 후에 좀 천천히 하자 뭐 이런 입장이 있었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 자업자 실현 측의 자업자 운동의 결과로서 좌익과 우익의 의견 대립과 미군정의 주도하에 남조선 과도입법위원이 구성이 되면서 자, 이 미군정에서 좌우합자 운동을 중간파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냉전이 점점 격화가 돼요. 1947년 이후에 소련과 미국 간에 냉전이 격화가 되고, 그리고 1900 말씀드린 대로 47년 7월 19일날 여훈영이 한재근이라는 이 젊은 청년에게 그 청년에게 이제 암살당하는 바람에 자 흐지부지 되는, 그리고 이승만이라든지 또는 이 공산 극좌 세력들이죠. 이 공산당들 요원들은 그 좌업자 운동들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극들은, 하여튼 이 극들이 문제예요. 이 극좌, 극우들이 이제 문제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통일정부 수립 시도가 중단이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됐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뭐 해방 전국기 정치, 뭐 여러 정당들이 나와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조선공산당이 박헌영에 의해서 1946년도에 결성이 돼요.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 나서 바로 이제 결성이 되는데, 1928년인가요? 이때 일제에 의해서 조선공산당이 해체가 되었었거든요. 이게 다시 재건된 거예요. 박헌영에 의해서. 완전한 사회주의 계통이죠. 그 조선인민당이 여운형에 의해서 이제 결성이 되는데, 조선인민공화국이 이제 해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조선인민당을 결성을 해요. 이 여운형에 의해서. 중도좌파 쪽이죠. 중요 산업의 국유화, 민주적 노동법의 제정 실시, 뭐 이런 게 있었다. 남조선 신민당은 백남훈에 의해서 이제 결성이 되는데, 이 백남훈은 중도 좌파 세력이에요. 그래서 조선독립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김두봉의 조선독립동맹이 해방이 된 이후에 자 북조선 신민당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남조선 신민당으로 이 백남훈이 이제 분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적인 좌파적인 그런 정치단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당에는 안재홍이 있었다. 중도 우파가 있었고, 신민주주의와 신민족주의를 표방을 했었다. 민족주의적 관념을 가지고 있었죠. 자, 민족자주연맹에는 김규식이 있었고요. 자, 중도 우파 세력이었었고, 전민족 합작, 단결하여 좌우합자 운동을 전개를 하고, 남북협상, 1948년 4월경에, 남북협상이, 실시가 돼요. 김규식을 비롯한 남한의 재정당 사회단체들이 모두 이제, 대부분의 단체들 모두 이제 평양으로 와서 김일성, 김두봉을 비롯한 북한 세력들과 만나가지고 통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오게 되는데, 자, 뭐 그런 내용들이 뒷부분에 또 나올 거예요. 설명해드릴게요, 이따가. 나중에. 자, 그럼 한국민주당 말씀드린 대로 김성수, 송진우, 이게 우파죠? 우파고 이제 친일파예요. 친일파들이 주로 많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제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인민공화국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이다. 토지개혁과 반민족 행위자 처벌 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친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독립축성중앙협의회는 이승만에 의한 우파가 되어 있고, 완전 독립, 38도선 철폐, 신장 통치 반대,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한국독립당은 자 김구에 의한 한국독립당이 되겠죠. 줄여서 이제 한독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김구 임시정부 계통이고 우파 계통으로서 반타활동, 1948년도에 남북협상에 참여하기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중조직의 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가 1945년 11월 5일에 결성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전국농민조합총연맹이 1945년 12월 8일 날 결성이 되었었고요. 조선임시군사위원회, 조선국군중비대 등 사설군사단체들도 결성이 되었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군사단체들은
국가의 정식적인 군대는 아니고 예비군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국군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어쨌든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